폭군의 탄생. 연산군 애도 되지 못한 슬픔. 1482년 6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이의 어머니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이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궁궐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22년 뒤 그 아이는 왕이 되어 자신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았던 모든 일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죽어 땅에 묻힌 자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말입니다. 조선은 그날 한 아이가 삼켰던 슬픔의 대가를 피로 치르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를 밝혀둡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한 인물을 심리학의 눈으로 이해해 보려는 시도일 뿐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진단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 사이에는 언제나 거리가 있고 저희는 그 거리를 존중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를 한 단어로 기억합니다. 폭군. 실록은 그를 그렇게 기록했고 후대 사람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처리되지 못한 어린 시절의 상처는 어디로 갈까요? 그냥 사라질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조용히 기다릴까? 지금부터 우리는 폭군 연산군이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인간을 따라가 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어쩌면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의 이름은 이융. 1476년 성종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이 될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조선의 9번째 왕 성종은 학문을 사랑하고 제도를 정비한 군주로 평가받았고 그의 맏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융의 앞날은 이미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세상은 3살 무렵부터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왕비 윤씨였습니다. 성종에게는 여러 후궁이 있었고 궁궐이라는 공간은 애초에 한 여인이 온전히 사랑받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윤씨는 질투가 심했다고도 하고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고도 전해집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1479년 폐위, 그리고 1482년 사약. 융이 6살 되던 해였습니다. 여기서 심리학이 주목하는 것은 어머니의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죽음이 어떻게 다뤄졌는가입니다. 성종은 명령했습니다. 이 일을 앞으로 100년간 입에 올리지 말라. 이는 단순한 침묵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 어머니는 그냥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울 수도 없고 그리워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면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을 것입니다. 궁궐의 어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말을 돌렸을 것이고 어린 융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리학에는 애도 되지 못한 슬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픔은 밖으로 표현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시간을 두고 소화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자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째로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얼어붙은 채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남습니다. 마치 겨울 호수 밑에 잠긴 물체처럼 표면은 얼어 있어도 그 아래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리학자들은 상실 이후에 그 상실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후의 삶을 크게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어린 융의 곁에 그 슬픔을 물어봐주고 함께 앉아 눈물을 닦아줄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궐이라는 공간은 애초에 그런 위로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왕실의 채통과 정치적 이유가 한 아이의 슬픔보다 우선시되었던 것입니다. 이복 형제들과 다른 후궁 소생의 아이들 사이에서 융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묻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존재였던 어머니라는 이름이 그에게는 입 밖에 낼 수 없는 금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린 융은 겉으로는 멀쩡히 자랐습니다. 8살에 세자로 책봉되었고 궁중의 관례에 따라 경전을 배우고 예를 익혔습니다. 스승들 앞에서 논어와 맹자를 외웠고 아버지 성종 앞에서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름 붙여지지 못한 거대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구멍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 역시 그것을 들여다볼 언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은 그가 조선에서 가장 강한 자리에 오르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융이 왕위에 오릅니다. 연산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즉위 초의 연산군은 무능한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방의 국방을 챙겨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했고 흉년이 든 지역에는 곡식을 풀어 백성을 구휼했으며 성종실록 편찬을 직접 지시할 만큼 유능한 통치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과의 경연에도 성실히 참여했고 국정 보고를 꼼꼼히 챙겼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오히려 성실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신하들도 처음에는 새로운 왕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즉위 초 몇 년간의 실록 기록을 보아도 특별히 눈에 띄는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격식과 예법에 철저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 역시 심리학적으로 보면 예사롭지 않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이 멀쩡함을 오히려 위험 신호로 읽습니다. 풀리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자란 사람은 종종 아주 단단한 가면을 만듭니다. 통제의 완벽함, 강함. 그 가면이 두꺼울수록 그 아래 억눌린 감정도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산군의 유능함은 어쩌면 무너지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슬퍼할 자격조차 얻지 못했던 아이가 완벽한 왕이 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완벽한 겉모습 뒤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면 그 압박은 결국 어딘가로 새어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면에 첫 금이 간 것은 1498년 무오사화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발단은 사관 김일손이 사초에 실은 스승 김종직의 글 조의제문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옛 중국의 고사를 빌려 쓴 글이었지만 훈국파 대신들은 이 글이 앞선 왕 세조의 왕위 찬탈을 은근히 빗대어 비판한 것이라 지목했습니다. 연산군은 이 보고를 받자마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김일손을 비롯한 신진사림 세력을 처형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시신을 다시 벌하는 부관참시를 명했습니다. 수십 명이 죽거나 유배를 떠났습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짜로 자극한 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적하고 가르치려 드는 신하들. 경연에서 끊임없이 예법과 도리를 들이대며 왕의 행동을 재단하려 했던 사림들. 그 앞에서 연산군이 느낀 것은 분노였지만 그 분노의 뿌리에는 훨씬 오래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 어린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빼앗기고 그 이유조차 알지 못했던 그 무력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훈계하려 들 때마다 어쩌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6살의 순간으로 되돌아갔는지도 모릅니다. 무오사화 이후 연산군의 통치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연에 나오는 횟수가 줄었고 신하들의 상소에 귀 기울이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대신 사냥과 연애에 쓰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감정 조절 자원의 고갈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억누르며 완벽한 왕의 가면을 유지해 온 사람은 한 번 그 가면에 균열이 생기고 나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지쳐갑니다. 무오사화에서 느낀 분노와 통제감은 잠시 그에게 힘을 준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절제의 둑에 첫 균열을 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연산군의 곁에는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간언하는 신하보다 그의 비위를 맞추며 곁을 지키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임사원 같은 인물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연산군의 신임을 얻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 그리고 왕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 정보를 쥐고 있는 것.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처받은 사람 곁에는 종종 그 상처를 이용하는 사람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진심으로 위로해줄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지렛대 삼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처받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04년 그가 마침내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임사홍이라는 신하가 연산군에게 다가와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비밀을 풀어놓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폐위되어 사약을 받고 죽었다. 그 진실은 20년 넘게 묻혀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어머니의 피가 묻었다는 적삼을 손에 쥐고 밤새 오열했다고 말입니다. 29회를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슬퍼해 본 적 없던 사람이 그 밤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순간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억눌린 것의 회귀입니다.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던 슬픔이 진실이라는 열쇠를 만나 한꺼번에 녹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슬픔이 순수한 슬픔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갇혀있던 감정은 밖으로 나올 때 다른 옷을 입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일수록 그것이 풀려나올 때는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훨씬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산군의 경우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정확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수치심이 뒤집힌 분노였습니다.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는가? 왜 나는 29이 되도록 아무것도 몰랐는가? 하는 자책이 결국 자신이 아닌 세상을 향한 칼날로 바뀐 것입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납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폐위와 죽음에 관여한 모든 일을 색출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이고 이미 죽은 자는 무덤을 파내 시신을 다시 벌하는 부관참시까지 저질렀습니다. 어머니를 모함했다고 지목된 후궁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직접 처참히 벌했고 그 자리에는 두 후궁의 소생인 어린 왕자들까지 끌려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 인수대비 앞에서마저 손을 댔다는 이야기가 야사에 남아있을 만큼 그의 분노는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겉으로 이것은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눈에는 애도에 실패한 형태입니다. 울어야 할 것을 죽이는 것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세상을 벌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을 벌해도 그 구멍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슬픔을 지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실을 벌로 되갚는다고 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구멍은 더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를 그는 더 큰 자극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모의 여인들을 뽑아 흥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궁으로 불러들여 연애에 빠졌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언문투서가 나붙자 그는 한글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 신하들의 직원을 담당하던 사간원과 홍문관 같은 언론기관을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사냥터를 넓히겠다며 도성 인근 백성들의 집을 강제로 헐어 내쫓았고 성균관마저 연애 장소로 써버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학문의 전당을 유흥의 공간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막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자기 안에서 여전히 울고 있는 6살 아이의 목소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끝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잠깐 여기서 연산군을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그때 그냥 넘어갔던 감정이 있나요?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아파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삼켜버린 슬픔. 괜찮은 척, 다 지나간 척 덮어둔 상처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릴 적 부모님께 서운했던 순간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어느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참는 것을 어른스러움이라고 배웁니다. 울지 않는 것, 티 내지 않는 것,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을 강함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이야기는 이 믿음에 조용히 반문을 던집니다. 참아낸 감정은 강함의 증거가 아니라 언젠가 갚아야 할 빚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반드시 이자를 붙여 돌아옵니다. 때로는 몇 년 뒤에, 때로는 몇십 년 뒤에 말입니다. 심리학이 연산군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삼킨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을 바꿔서 돌아올 뿐입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는 짜증으로, 어떤 날은 특정한 사람을 향한 과한 분노로, 어떤 날은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나쁜 습관으로 돌아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낸 뒤 정작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스스로도 설명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순간 당신 안에 오래된 감정 하나가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연산군과 우리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슬픔을 들여다볼 기회도 그것을 이해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을지언정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나는 그때 사실 슬펐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슬픔이 분노로 변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덜 휘둘리고 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해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신하들은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 보냈습니다. 언제 자신에게 불똥이 튈지 알 수 없었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정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원망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국고는 흥청들을 위한 연애와 사치로 바닥을 드러냈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사실상 마비되어 갔습니다. 심리학은 이 시기에 연산군을 두고 자기 파괴적 반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겪은 무력감과 상실을 이번에는 반대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되풀이해서 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빼앗겼지만 이제는 내가 빼앗는 사람이 되겠다는 무의식적인 다짐과도 같습니다. 신하들의 목숨을 좌우하고 백성의 집을 마음대로 헐어버리고 궁궐의 모든 규칙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는 행위들 속에는 한때 아무 힘도 없었던 6살 아이가 이제는 세상 전체를 통제하려는 몸부림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통제로는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반복이 결코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한 이유입니다. 주변의 신하들도 이 변화를 지켜보며 각자의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연산군 곁에 남아 그의 뜻을 받들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다른 뜻을 품은 이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조정 아래에서 왕을 향한 신뢰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1506년 신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중종 반정입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은밀히 거사를 도모했고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연산군은 별다른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와 군으로 강등됩니다. 한때 조선의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가 유배된 곳은 강화 앞바다의 작은 섬 교동도였습니다. 권력도 화려한 연애도 궁궐도 모두 사라진 그곳에서 그는 몇 달 뒤 조용히 병들어 죽습니다. 31살이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해줄 이도 거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왕조차 되지 못한 채 연산군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로 말입니다. 그가 그토록 벌하려 했던 세상은 정작 그가 사라지는 순간에는 아무런 애도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교동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좁은 섬입니다. 한때 조선 팔도를 호령하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방 한 칸에 갇혀 파도 소리만 들으며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를 감시하던 이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말수가 적었고 자주 넋을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슬픔과 마주할 시간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시간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너무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처음에 그 6살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어머니를 잃고도 울지 못했던 아이. 어쩌면 그는 평생 그 섬에 홀로 앉은 채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궁궐 한복판에서도 왕의 자리에서도 그는 어쩌면 단 한 번도 그 섬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슬픔을 물어봐 주지 않았던 침묵의 섬에서 말입니다. 폭군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도 안아주지 않은 슬픔이 그렇게 만듭니다. 한 아이의 슬픔이 제때 이해받았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조금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그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곁의 사람들이 지금 삼키고 있는 감정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반대의 인물을 만납니다. 같은 상처를 안고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 상처가 반드시 괴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증명합니다. 마음의 심연을 함께 들여다보는 이 여정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